안녕하세요. 첨삭요양보호사 교육원의 김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5번째 강의예요. 네, 자, 1장 요양보호 개론의 이제 마지막 단원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 단원을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학습 목표로 먼저 가겠습니다. 네, 지난번 시간에 제가 이 학습 목표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서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1단과 2단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2단원에 대한 문제들, 2단원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제 특강에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가지고 계신 표준교재 75페이지로 가실게요. 75페이지에서 시작하는 단어는 노인학대예요. 그래서 이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개념부터 현황까지 쭉 나눠져 있는데 그 부분은 다 패스할 거고요. 이제 노인학대에서 제일 어려운 내용이에요. 79페이지로 가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뭐에 대해서 다루냐면 유형에 대해서 다뤄요. 유형. 노인학대 유형 몇 가지요? 네, 7가지. 엄청 많죠? 근데 이제 엄청 많은데 사실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이 학대를 배울 때는 어렵다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수업에 들으세요. 왜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있는 거니까요. 그쵸? 근데 어디서 이거를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시냐면 이제 모의고사 문제 푸시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주간반에서 이 부분을 딱 문제 풀이를 나가면서 맞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40명 중에 사실은 3분의 1도 나오기 어려워요. 그냥 어렴풋이 아는 거는요. 절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 정확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영상에서 눈에 보시듯이 신체적 학대의 정의는 저도 쓰질 않았어요. 이걸 정의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뭘 가지고 하는 거냐면 정의 아래에 보면 표가 있죠. 이렇게 표. 제가 이게 표준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다 캡처를 해서 여러분한테 직접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쓰기도 힘들고, 그리고 그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이 영상에 글씨가 잘 안 보이시면 교과서 펴놓으시고 넘기면서 보시면 돼요. 표준교재 항상 준비되어 계시죠? 네, 그래서 제가 가끔 페이지도 안내합니다. 그래서 신체적 학대는요, 79페이지 학대 내용은 다루지 않았어요. 쓰지 않았어요. 왜? 읽으시면 알아요. 그럼 여러분 헷갈리시는 데가 어디냐면 80페이지예요. 그 80페이지 딱 넘기면 지금 영상에 있는 그 표와 여러분 교과서가 같은 내용이 지금 양쪽에서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신체적 학대에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빨간색에 쳐져 있죠? 첫 번째 거. 여기서 많이 힘들어해요. 근데 여기 세부학대 내용을 잘 보시면 여기도 공통점이 있어요. 집 안, 집 밖, 제한된 공간, 집 밖, 집, 거주지, 주변 이렇게 돼 있죠. 저는 제가 처음에 이 책이 학대가 개편이 되고 이 세부학대 내용이 많이 좀 바뀌었는데 저도 이 부분을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강사인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럼 저도 책 읽기만 하고 그냥 끝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들으시면 또 책 읽기의 내용만 듣고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돌려가면서 이게 도대체 뭘로 정확하게 개념을 알아야 되나 했는데 이 제한된 공간이다. 출입을 통제했다. 이렇게 했을 때 포인트는요. 집자예요. 집 안, 밖. 그럼 여러분이 집 안과 집 밖을 구분할 때 뭘로 하세요? 네, 저는 문이요. 네, 문. 그러니까 현관문. 쉽게 말하자면 현관문. 네. 그래서 그 현관문을 기준으로 현관문 안 또는 현관문 밖. 네, 그 다음에 거주지 주변. 거주지 주변도 집이잖아요. 그래서 집도 그 현관문의 기준으로 거기 집 주변에서 집 안에서 집 밖에서 거주 주변에서 몇 명 돕니다. 네, 못하게 마음대로. 그럼 저는 신체적 학대가 같다. 다 여기다라고 생각하고 다 붙여요. 그러면 많이 틀리지 않아요. 나중에 뒤에 가면요. 단위마서 요 또 거리가 나올 거예요. 거기서 또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어디 가면 또 있냐면요. 유기 가면 또 있어요. 멀찌감치 가는 거. 그래서 일단 거리로 정리를 해드리면 집을 그려요. 여기다가. 이렇게 우리가 집 그리면 이렇게 제일 잘 먼저 그리죠. 집이에요. 그래서 여기 집을 딱 기준으로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신체적 학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따 뒤에 가서 멀리는 또 그릴 거예요. 그래서 집을 기준으로 안, 밖, 집 주변까지 그러면 여기는 신체적 학대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학대 행위를 이렇게 읽으시면 좋아요.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라고 있는 게 아니라 노인의 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몸을 거주지 출입을 통제합니다. 이렇게 몇 번을 좀 읽어보시고 공통점은 집, 안, 박, 주, 딱 여기까지만 되셨어요? 네. 그럼 틀릴 이유가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네, 네 번째 거요.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를 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생존을 뜻하는 공통의 단어도 있겠죠? 단절이에요. 단절. 다 단절이에요. 가스, 난방, 수도 단절, 음료 단절, 물품 단절, 식사 단절, 약물 단절. 예. 이런 부분이 단절되면 사실 생명이 굉장히 위협을 느끼죠. 그래서 위협을 느낀다라는 건 단절이라는 단어로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사실 크게 헷갈리지 않거든요.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식체 학대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네, 두 번째 유형은 정서적 학대죠. 정서적 학대. 여기도 정의는 여러분 다 아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표준 교재 81페이지. 네, 거기서 제가 이렇게 캡처해서 발췌한 거죠. 자, 여기 정서적 학대는요. 저는 이렇게 정리해드려요. 기분 나빠요. 네, 어차피 정서가 기분이에요.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행위와 내용들을 들으면 뭐 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몸이 뭐 아픈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근데 뭐냐면 이상하게 기분 나쁘네 이런 거 있어요. 이상하게 이 행위의 내용을 들으면 아유 나라도 기분 나쁘네? 그러면 정서적 학대 여러분 답을 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합니다. 어떡해요? 아내 쳐다보지 않고 무시한대요. 말을 걸어도 답 안 하고 따로 밥 먹고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많이 틀린 데가 여기예요. 아 도대체 이거 어디 있는 거야? 하는데 여기 있어요. 네, 여기. 그래서 여기는 사회관계. 그죠? 사회관계. 네, 안 보이니까 좀 지워볼까요? 별표 쳤지만 안 보이니까. 네, 여기 보시면 사회관계. 사회관계를 유지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 사회관계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친구 만나는 거 못 만나게 하고 친구 오는 것도 못 오게 하고 네, 그쵸? 여러분이 모의고사 푸시면서 헷갈렸던 이성교제 기분 밖에 더 나쁘세요? 그쵸? 이성교제를 못하게 방해한다고 내 몸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돈이 막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쵸? 기분만 나빠요. 아주 이상하게 기분 나빠요. 그래서 이 이성교제라든지 친구를 못 만나게 한다든지 뭐 종교활동 못하게 한다든지 예, 그러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정서적 학대. 나머지는 여러분 읽으시면 알아요. 나머지는 패스. 네. 세 번째는 성적 학대. 네, 안 넣어놨어요. 네, 왜 PPT에 왜 안 넣냐? 여러분이 성적 학대는 나와 다 틀릴 게 없고요. 모르시는 분 없다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경제적 학대요. 네, 경제적 학대. 이게 경제적 학대 내용이죠. 제가 경제적 학대를 정리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돈 단위가 큰 거예요. 이렇게 그냥 큰 돈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큰 돈. 그 기준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약간 단위가 좀 커서 액수가 좀 이렇게 커지는 거. 그래서 이제 세부 학대 내용에 보자면 노인의 소득, 재산, 임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요거를 다 읽다 보면 예,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냐면 현금을 인출합니다. 네, 그렇죠? 네, 주식을 임의로 사용합니다. 연금을 임대료를 막 갈취합니다. 또는 뭐 부동산, 명의, 대리, 예, 뭐 이런 게 나와요. 강제 변경 이런 것도 수표, 네, 크잖아요. 돈이 크잖아요. 돈. 그래서 그런 것들이거나 또 하나는 또 뭐냐면 빌린 돈을 갚지 않았어요. 빌려가고 안 갚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일은 시켰는데 돈을 주질 않았어요. 대가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 것도 경제적 학대에 들어가요. 그래서 경제적 학대는 돈 단위가 좀 큰 돈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네,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아셔야 다음에 나오는 방임과 헷갈리지 않아서 그래요. 자, 그럼 이제 다음에 방임으로 갈게요. 네. 자, 다음에 유형은 방임. 요 방임도 사람을 되게 헷갈리게 해요. 방임하고 신체적 학대하고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방임하고 경제적인 거와 헷갈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그냥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애가 다 가운데 서서 방임인 것 같아요. 방임과 신체적 학대에 왔다 갔다 양다리. 방임과 경제적 학대가 왔다 갔다 네, 양다리. 자, 그럼 무엇이 양다리냐? 자, 방임을 보시면 첫 번째 학대 행위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맞아요 하는데 여기죠.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했다. 여기 포인트야. 떠돌게 했다. 네. 자, 제가 아까 신체적 학대에서 집, 문을 기준으로 집, 안, 집 밖.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렇게 집그림 그려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집그림. 그래서 이렇게 문이 있으면 여기 집 안 밖을 기준으로
예, 그 주변 거주지까지. 그럼 여기는 신체적 확대예요. 자, 방이면요. 넘어갑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요. 갈 데가 없어요. 신체적 확대는 집이라도 있지. 그죠? 집이라도 있어서 그 집에서 네. 문을 기준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옆에 주변에 이렇게 하는 거를 의미하는 건데 방임은 하잖아요. 안정된 주거 공간이 없어요. 떠돌이에요, 떠돌이. 그렇죠, 떠돌이. 네. 그래서 집 자체도 없이 요 주변으로 이렇게 맴맴맴맴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서 떠돌게 되는 상황. 네,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방임입니다 치시면 돼요. 이게 되게 많이 틀려요. 또 이걸 보고 6기로 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건 뒤에 가서 또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신체적 확대, 여기 주변을 맨맨맨 돌아요. 그럼 방임.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또 하나 양다리를 걸쳤습니다. 누구랑요? 경제적 확대랑. 그게 여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 확대는 돈 단위가 좀 큰 거예요. 그쵸? 네. 근데 이 방임은요, 돈 단위를 좀 작은 걸로 바꿀게요. 뭘로요? 생활비. 돈 단위 좀 작아요. 세금이나 각종 요금 납부. 네. 그 다음 용돈, 종교활동비, 경조사비. 얘네들은 방임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 또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그쵸. 눈치가 빠르신 선생님들은 벌써 알아차렸어. 네, 그럼요, 교수님. 저 그거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실 거예요. 어떤 거예요? 네, 아까 신체적 확대에서 생존, 단절, 거기에 수도, 전기, 가스, 난방이 단절 끊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끊어졌어요. 끊어졌어요. 당장 끊어져서 아무것도 없으면 벌써 생존의 위협을 느끼니까 신체적 확대 들어갔지만 여기는 아직 안 끊어졌어요. 방치예요. 여러분 수도세가 예를 들어서 물세 안 냈다고 예, 그냥 바로 끊어버리지 않잖아요. 좀 기간, 유예기간을 좀 주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치되어 있어요. 세금 납부에 대해서. 그럼 어디로 가신다고요? 방임. 요런 거가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그냥 듣고 그냥 읽는 거 하고 실제 내가 문제를 풀려고 하면 너무 어렵다고 하는 건 이런 정확한 게 차이점을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차이점이 쉽게 구별이 안 돼 있으면 사실 되게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방임에서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방임으로 넘어갈게요. 자기 방임은 어렵지 않아요. 말 그대로 방임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포인트가 뭘까요? 그렇죠. 스스로예요. 누군가 하자고 하는데 자신이 스스로 안 하시겠다는 거. 치료도 안 받고 도움도 안 받고 하나 먹는 것도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네, 우리가 노인의 학대를 당한 피해자분들을, 피해 어르신들을 잘 보면 자기 방임이 있는 분들은요, 앞에서 할 거 다 했어요. 어느 사람이 네, 처음부터 죽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방임 모습은 사실 그 앞에 모든 학대 내용들 어느 정도 있었겠다라고 가정하는 모습이래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본인이 자신이 안 해요. 이렇게 하면 자기 방임.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네. 네. 노인학대 마지막 유형은 유기입니다. 네, 유기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유기라고 그러면 이렇게 다 버리는 것만 유기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장소에 갖다 버리는 것만 버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도대체 유기에 버리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있죠. 연락을 두절하거나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합니다. 네, 그럼 연락을 두절하는 거하고 버려지는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를 하셨어요. 돈은 누가 줍니까? 네, 가족이 주겠죠. 근데 그 부분을 네, 연락을 딱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시설과 병원도 자원봉사 단체가 아니에요. 네, 바로는 아니겠지만 퇴소 처리가 되다 보면 가실 데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네, 정말 낯선 장소에 버린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왕래를 두절하고 방문하지 않는 것도 유기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거리로 나눠드렸어요. 네, 거리. 그쵸? 네, 뭘로요? 신체적 확대는 집입니다. 네, 또 그려요. 이 못 그리는 그림은 지금 세 번째 그립니다. 그릴 때마다 집이 비뚤어져요. 네. 자, 집의 문을 기준으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주변에서 못 가게, 거기까지, 집 문 밖에까지만 나가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신체적 확대. 자, 집에서 나와서 떠돌이가 됐어요. 안정된 난 집조차 없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어디냐면, 네, 방임입니다. 이제 더 가요. 어디로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갑니다. 낯선 장소에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갑니다. 그럼 6이에요. 네. 뭘로 나눴을까요? 기준은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리.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좀 빠르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는 저도 잘 몰라요. 왜냐면 제가 지필위원이 아니니까. 근데 그 내용을 좀 쉽게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하는 중간 통로의 역할이 제 직업이다라고 사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저희 참상요양보호사 교권 선생님들이 대부분 들으시겠지만 또 뭐 다른 분이 들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걸 가르치는 다른 강사 선생님이나 그죠? 네, 누구 이제 교수님이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 개인적인 가르침의 교육의 방법이니까 네, 여러분이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쉽게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노하우의 비법을 네, 우리 사랑하는 참사랑 선생님들한테 전달하는 거니까 그렇게 거리로다가 좀 세 부분을 나눠서 이해하시면 좀 더 빠르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노인학대의 다음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 메인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이미 빨간색이 딱딱 쳐져 있죠. 우리가 이 주 메인으로 노인학대 예방을 하는 기관들은 네, 신고를 받아요. 신고. 그래서 신고를 접수해요. 또 개입해요. 사례를. 또 뭐냐면 현장 조사까지 가요. 두 군데죠. 노인보호 전문기관, 사법경찰. 여러분 전화번호 아세요? 그렇죠. 1577-1389 1년 365일 빨리 구해주세요. 거기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죠. 그 다음에 사법경찰 어디요? 112? 네, 경찰서 번호잖아요. 문제를 푸시다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없어요. 답이 없나요? 아니에요. 네, 분명히 사법경찰이 있을 거예요. 사법경찰이 있는데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없어요? 그럼 사법경찰이 답이고요. 두 군데 다 노인학대 신고 사례에 대한 접수나 전화들은 다 받고 있어요. 여기 두 군데가 주 노인학대 예방의 메인 기관이고요. 나머지 기관들은 유관에 좀 도와주는 기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는 역할들은 필요하시면 교과서에서 네,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한 번씩 읽어보세요. 저는 이 두 가지 빨간 기관만 안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사실 이게 앞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학대 유형을 먼저 하고 뒤에 왔어요. 왜냐면 사실 노인학대 유형이 더 중요해서. 그래서 얘를 여기 강의 자료에다 넣을까 말까 사실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잠깐 훑고 지나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신고 의무자. 네, 아까 했죠. 1577-1389 또는 112 신고하는데 누가 신고하는 겁니까? 그게 신고 의무자잖아요. 그래서 여기 신고 의무자 중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은 복지시설에서도 근무하실 수 있고 또 재가장기관 기관에서도 근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도 신고 의무자 안에 해당이 돼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신고 의무 위반을 하셨어요. 네, 얼마요? 네, 올라갔어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노인복지법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신고 의무자입니다. 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그럼 학대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요양보호사 인권으로 갑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교과서의 89페이지부터 시작인데 네, 저는 90페이지부터 다루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90페이지로 가십니다. 네, 90페이지 오시면 이제는 요양보호사 인권이에요. 지금까지는 대상자 인권이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요양보호사 인권이에요. 그래서 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 가지 법이 있어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직업은 이 세 가지 권익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디입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요양보호사의 법적 권익 보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교과서에 93페이지에 가시면 산재 근로자 보호의 내용에 대해서 나와요. 산재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근로자. 네, 그러니까 이 산재라고 하는 법에 혜택을 받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산재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어떤 내용들을 보호하고 있는지, 근데 이제 여기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해요. 맞는 것을 고르세요. 잘못된 것을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읽어보셔야 되는 거고, 제가 여기서 뭘 체크해 드릴 거냐면, 내가 산재로 혜택을 받고 있는데 퇴직을 하셨어요. 또는 사업장의 부도와 또는 폐업에서 없어졌어도 급여 지급엔 지장받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는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를 해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종결되고 30일간은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또 요양이 끝나고 30일 이후에 해고할 경우에도 그렇죠.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셔야지만 되죠. 그 다음에 세금 떼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혹은 5년간 유효하다는 거고요. 아까 했죠.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양도 안 돼요. 압류도 안 돼요.
네, 그리고 채권자 건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몸의 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받는 부분이라서 네, 이게 압류나 양도를 하게 되면 치료받을 수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딱 네, 법적으로 막아놓은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도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꼭 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네, 어디로 넘어가실 거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교과서의 네, 96페이지로 갑니다. 네, 96페이지 오셨어요?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원칙이에요. 네, 원칙 1번부터 10번까지 쭉 있어요. 네, 사실 틀리시면 안 돼요. 보너스 문제, 쉬운 문제. 네, 왜냐면 내용을 꼼꼼히만 읽으시면 잘못된 내용들은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네, 몇 개만 할까요? 1번에 보시면 차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9번에 보시면 물질적 보상 받지 않습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대등한 관계입니다. 이런 말들을 네, 말 바꾸기 형태로 좀 출제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논리의 원칙을 보셨으면 태도로 넘어가실게요. 네, 윤리적인 태도. 사실 저는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을 제가 강의할 때는 그런 안내를 드려요. 원칙은 머릿속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태도는 실천이에요. 직접 내가 그 원칙에, 머릿속에 있는 원칙을 가지고 할 때는 행동으로 옮기는 부분들이죠. 그걸 우리가 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적당해요. 그래서 원칙보다 태도는 좀 더 구체적이에요. 네, 여기서도 자주 시험 문제 등장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만 이제 몇 개 정리를 시켜드릴 건데, 자, 인격체를 존중합니다. 네,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요양보호사 판단이 아닌 대상자의 판단으로 할 수 있게 움직이셔야 되고 책임감을 갖고 업무 활동을 합니다. 대표라는 의식으로 또 매사 약속을 지키는 언행을 하셔야 되고요. 직업인과 상호협조해야 합니다.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예의 바른 태도, 바른 몸가짐. 그래서 변경, 뭔가 서비스에 대한 게 변경이 되거나 할 때는 사전에 미리 연락을 하셔야 되고요. 양해를 구하시라는 얘기죠. 그 다음 대상자가 없을 시에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메모하셔라. 메모하시고 네, 이제 그 다음에 서비스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져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럼 또 이어져요. 다음 페이지에서요. 네, 또 이어지죠? 네, 법적 윤리적인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선 안 돼요. 할인 안 돼요. 유도 안 돼요. 네,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알선, 할인, 유도 다 안 돼요. 그다음 보고가 엄청 많죠. 보고하세요, 보고하세요, 보고하세요. 네,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다음 요양보호사가 판단해서 조언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할 때, 판단이 필요할 때는 네,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적 소송에 휘말리지 않게 위해서 준수해야 됩니다. 네, 뭐 정확하게 기록하세요. 필요할 때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세요. 실시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불확실할 때는 네, 도와달라고 요청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인학대를 발견했을 때는 언제든지 보고 또는 신고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100페이지부터는 문제 사례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수업 시간에 다뤘던 부분들이고 이 직업윤리에 대한 태도나 이런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 계신다면 문제 사례를 읽어내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읽으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가지고 계시는 표준교재 106페이지 요양보호사의 건강 및 안전관리 파트로 갑니다. 네. 요양보호사의 건강 및 안전관리. 여기는 두 파트죠. 하나는 근골격계 질환이고 하나는 감염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골격계 손상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의 통증들을 설명해요. 첫 번째가 어깨 통증이고 두 번째가 손목 통증인 그렇죠. 손목 통증하면 수근관 증후군의 명칭이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수근관은 이 그림에 수업 시간도 잘 다루셨겠지만 손바닥 안에 하얀색의 수근관이 있어요. 근데 이 수근관은 정중신경과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부분에 수근관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정중신경이 눌려버려가지고 그걸로다가 증상을 이제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는데 그 증상도 사실 체크를 하셔야 되고 요거는 판례검사라고 하죠. 자가진단법. 요 그림을 물어보고요. 어떠한 근골격계 질환을 자가 진단할 때 사용하는 겁니까? 또는 이 그림과 관련돼 있는 다음에 근골격계 질환을 찾아보세요. 그럼 수근관 증후군을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수근관 증후군의 증상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실게요. 네, 수근관 증후군의 증상입니다. 저리는 감각,
저리는 이상 증상 또는 감각적, 아까 신경 있었잖아요. 그쵸? 그 부분이 정중신경이 자극을 받다 보니까 이런 증상이 느껴질 수 있고,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 빨간색이 쳐져 있어요. 손바닥의 방향으로 굽힐 때 악화가 됩니다. 네, 그럼 오답은요. 손바닥의 반대가 어디예요? 손등이죠. 손등으로 굽힐 때 악화가 됩니다. 그러면 틀려요. 이유는 사실 어디에 있는 거냐면 앞페이지 아까 사진 속에서 그 답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럼 다시 앞에 잠깐 가볼까요? 네, 여기요. 이 정중신경이 손목 안쪽에 있죠? 손등 쪽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신경 이쪽에 목 쪽에 우리가 이렇게 손바닥 방향 쪽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굽혔을 때 손목을 손바닥 방향으로 힘을 줬을 때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등 이렇게 하면 오답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억지로 외운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림 속에서 좀 잘만 찾으면 외우지 않고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다시 또 증상 가실게요. 네, 아까 했어요. 어디로요? 그렇죠, 손바닥. 네,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에 기능 장애가 심하게 오는 거고요. 밤에 통증이 악화돼요. 밤. 그러니까 모든 통증은 사실은 밤이 좀 취약분이에요. 그리고 손을 털면 일시적으로 완화가 되죠. 손을 털어도 일시적으로 완화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오답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 잘 수긍관 중문에서는 체크를 해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근골격 질환에서 이제 어디에 해당하시는 거냐면 요통이에요. 요통이 어디 있는지 다 아시죠? 네, 요통에서는 요 꼬가라두기를 보셔야 돼요. 네, 문제 모의고사를 푸신 게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지만 사실 이 요통 꼬가라두기에서 낼 때는 경우수가 3가지라는 것도 구분하셔야 돼요. 경우수가 3가지.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이동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양손으로 들어 올립니다가 있고요. 한 손으로 들어 올립니다가 있고요. 침대 또는 높고 넓은 바닥에 있는 물체를 움직일 때입니다라는 경우수가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가장 기본 자세는 허리는 펴고 무릎은 굽혀요. 그러면 무게중심의 골반이 밑으로 떨어지죠. 낮춰요. 지지면을 또 넓혀요. 이게 가장 기본 자세예요. 양손을 들어올 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한 손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는요. 뭐가 바뀌는 거냐면 지지면이 바꾸는 거예요. 지지면. 어디게요? 앞뒤로. 앞뒤로. 네, 지지면이 앞뒤로 바뀌어요. 여기도 보시면 높고 넓은 바닥에 가시더라도 지지면이 이렇게 앞뒤로 바뀌잖아요. 앞뒤로. 그래서 우리가 양손을 들어 올립니다. 그럼 그냥 기본 세팅 자세. 허리는 펴요. 무릎은 굽혀요. 골반의 무게중심을 낮춰요. 지지면 넓혀요. 한 손으로 해요. 네, 다 똑같은데 발을 앞뒤로 지지면을 벌립니다. 그 다음에 침대 또는 높고 넓은 바닥에 있는 물체를 움직일 때는 한쪽 무릎을 위에 올리고 자세를 낮춰. 한쪽 무릎을 하나를 올라간다는 거예요. 무릎 위에다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구분하셔야지만 문제를 꼼꼼히 읽으시면 돼요. 문제를 잘 읽어야 답을 잘 찾을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아마 여기서 내는 거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은요. 팔꿈치 통증이에요. 내측 상가염이다. 팔꿈치 안쪽이고요. 외측 상가염이다. 바깥쪽이고요. 사실 옛날에는 스트레칭법도 내측 상가염 따로, 외측 상가염 따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섞어놓고 찾으세요 했는데 지금은 또 교재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나눠서 보자면 여기는 내측 상가염의 스트레칭 자세고요. 여기는 외측 상가염의 스트레칭 자세예요. 그래서 담중 팔꿈치 내측 상가염의 스트레칭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또는 뭐 외측으로 고르세요. 그럼 이제 그런 그림들을 여러분이 찾아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우리가 근골격 질환에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됐을 때, 그럼 우리가 초기 치료가 있고요. 급성기라고 하죠. 급성기 이후 치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초기 치료 내용에서 좀 헷갈리는 내용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이 문제에서 봤을 때, 난이도 상이다. 사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원리를 설명하는 걸 찾으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휴식은 추가적인 조직 손상을 막아서, 그죠? 쉬면은, 일단 움직이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더 일어나는 조직 손상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휴식이라는 원리가 추가적인 조직 손상을 막아준다는 거고요. 냉찜질은 세포의 대사 과정을 늦춰줘요. 차가워가지고 세포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부종과 통증을 줄여주는데, 그래서 초기는 냉을 하는 거고, 이제 만성이 되시면, 그쵸? 온찜질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압박은 축적, 쌓이는 공간을
네, 압박시켰기 때문에 완화시켜줘요. 그래서 더 부종이 생기지 않게 조절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올리기는요, 네, 심장, 혈액의 심장을 되돌려서 부종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제 난이도상 문제가 사실은 뭐였냐면 이 기저의 원리대로 좀 바꾸는 거예요. 추가적인 조직 손상을 휴식이라고 해야 되는데 뭐 추가적인 조직 손상은 압박이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세포의 대사 과정을 늦춰 부종을 감소시킨다가 냉찜질인데 그거를 압박이다라고 바꿀 수도 있고 그런 문제를 제가 모의고사 문제를 해서 봤거든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정확하게 이렇게 휴식하면 추가적인 조직 손상, 냉찜질, 대사 과정을 늦춰요. 압박, 축적, 쌓는 걸 막아줘요. 올리기, 심장. 심장을 되돌려서 부종 완화시켜요. 이런 좀 단어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자, 그 다음은 스트레칭 시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거예요. 한동안 좀 숫자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같은 동작은 5에서 10회 반복합니다. 또 이제 동작 사이사이 5에서 10초는 쉽니다. 스트레칭된 자세로 10에서 15초 정도는 유지를 합니다. 상하, 좌우 균형 있게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못된 걸 고르세요 하면 찾아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근골격계 질환 다음에 감염성 질환으로 가실게요. 감염성 질환은 직업의 감염성, 그러니까는 우리가 직업의 감염성, 이 직업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감염될 수 있는 그 병명들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명 위주로 보시면 돼요. 5개. 결핵, 독감 인플루엔자, 노로바이러스 장염, 온 머리니. 결핵이 어떤 병이에요? 이미 의학에서 다룰 거거든요. 여기서는 그런 문제 내지 않아요. 왜냐면 더블 됐어요. 같은 내용으로. 그래서 결핵이 뭐예요? 이런 건 의학에서 물을 거고요. 여기 직업 윤리에서 묻는 건 뭐냐면 감염성 질환. 그래서 감염성 질환에 직업성 감염 질환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될 거거든요. 이 5가지가 직업성 감염 질환에 들어간다는 것만 우리가 이해하셔도 이 문제를 푸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1장의 유형보 개론은 다 정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제가 5강으로 나눠가지고 1장을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많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부랴부랴 PPT부터 영상 찍는 것부터 이렇게 부랴부랴 급하게 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좀 제 마음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또 저 나름의 바람의 그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강의도 여러분 이렇게 또 열공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이제 1장에서 마무리가 됐으니까 우리는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2장에 우리가 의학에 관련된 기초 지식 파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